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심리측정 및 평가 기출문제 후반부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76번에서 마지막 90번 문제까지 1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부터 심리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설스톤이라는 학자를 압니다. 설스톤은 바로 PMA7이라고 하는 기초 정신능력 여기에 대한 지능 이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자, Primary Mental Ability 7이라고 그랬죠.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 능력이 있는데요. 이 언어 능력은 언어의 이해력과 언어의 유창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신체 운동 능력, 추리 능력인데요. 여기 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체 운동 능력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7가지의 암기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원이 끊고, 자, 추는 뭐겠어요? 추리 능력이 되겠죠. 언이는 뭐예요? 언어 이해력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수가 있습니다. 공수. 이 공은 공간 능력이 되겠죠.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수는 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유지기, 언유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유지기는 언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예요? 언어의 유창성, 언어 유창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기가 있는데 이 지는 거기에서 지각 속도라고 하는 것이 볼 거예요. 지각 속도와 기는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지각 속도와 기억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추리 끊고 언어 이해력 끊고 공간 능력, 공간 지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언어 유창성, 그 다음에 지는 지각 속도라고 했고요. 지각만 아셔도 될 것 같고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설스톤의 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체 운동 능력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77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암기법을 써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반복해서 외우시면 나중에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77번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의 설명이 하나 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1번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이해는 이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검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인용에서 그렇죠. 성인용에서 그렇고 이 보충 소검사는요. 아동용에서는 이해는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검사가 아닙니다. 어이공 단지였어요. 따라서 여기에 보충 소검사는 단어 추리하고 그 다음에 단지,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은 상식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해설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상식, 지식, 단어 추리가 바로 보충소검사가 되는 것이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진 곳 찾기가 있습니다. 빠진 곳 찾기는 두 번째 지각추론 지수, 언지작처 두 번째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보충소검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토, 포, 행, 그 다음에 빠. 이 빠가 바로 빠진 곳 찾기고 보충소검사다. 그래서 토, 공, 행, 빠 또는 토, 포, 행, 빠 공통 그림 찾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라 했습니다. 퍼즐과 연관성 있고요. 산수는 순차 연결을 대체하는 소검사다. 여러분 여기 대체하는 소검사가 있잖아요. 이게 보충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충소검사라는 뜻입니다. 대체하는 소검사를 뭐라 한다고요? 보충소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산수가 바로 보충소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 순, 산 생각나죠? 수, 순, 산 작업기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수, 순, 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산수는 보충소금사가 되는 겁니다. 상식은 어휘를 대체하는 보충소금사다라고 했어요. 상식 여기 있네요. 지식, 상식 이것은 어휘를 대체하는 소금사가 보충소금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5세 11개월 된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다. 나이인데요. 그 나이를 보면 6세부터 16세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6세에서부터 16세 11개월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5세 11개월 된 청소년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77번 문제 별표. 자, 위스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웨이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되 앞에서 했던 74번에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이 있죠.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해설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있죠. 78번 문제 들어갑니다. 78번 문제는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특징에 대해 비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채점과 해석이 복잡하나요? 네, 복잡합니다. 채점과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검사자에게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채점과 해석이 복잡하니까요. 투사적 검사에 비해 객관적 검사에서 수검자는 자신의 상태를 은폐하거나 과장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투사적 검사는 그 자유롭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수검자가. 그런데 객관적 검사에서는 아시는 대로 자신의 상태를 은폐할 수도 있고 과장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이걸 우리가 측정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객관적 검사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투사적 검사에 비해 객관적 검사는 검사의 타당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뭐예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이 객관적 검사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타당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투사적 검사입니다. 반대로 투사적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집은 틀렸고요.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검사 자극이 뭐하라고요? 모호하다. 앞에서 한번 말한 적 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7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9번 문제는 심리검사 결과의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검사 결과가 수검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수검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검자가 거기 고쳐야 되겠죠.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검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어,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하에 교사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교사나 학교에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호자 서면 동의하에 이렇게 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사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를 교사나 학교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호자가 서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수검자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고 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수검자의 정서적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고 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지문 읽어나가면서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79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는 짧은 형태의 문제인데 정신상태 평가입니다. 정신상태 평가는 되게 신경심리검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기억을 보고 지각적인 정도를 보고 정신운동 기능을 보고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를 보는데요. 발달력은 안 봐요. 발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달의 이전부터의 쭉 흐름, 역사를 보는 건데 발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상태 평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항목에 제가 해설을 장황하게 달아드렸는데 정신상태 평가에 일반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술에서 쭉 보시면 외양이라든지 검사자의 태도라든지 행동, 정신운동 활동을 봅니다. 그 다음에 기분과 정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말, 언어를 봅니다. 그 다음 지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봅니다. 그리고 사고는 사고의 고정 형태라든지 사고 내용을 보고요. 감각과 인지를 봅니다. 감각과 인지에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압력을 보고요. 기억, 집중과 주의, 읽기와 쓰기 능력, 시공간 능력, 추상적 사고, 상식과 지능,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발달 역사라고 하는 발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기억, 지각, 정신운동 기능,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는 이 정신상태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고요. 이거는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답을 처리했고 81번 문제 들어갑니다. 81번 문제는 HTP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서 사람 그림의 몸통, 집 그림의 벽면, 그 다음에 나무 그림의 줄기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심리적인 특성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몸통이 나오고 벽면이 나오고 줄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하나의 그 기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자아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보는데 자아의 강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 그림의 벽면을 봐주십시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 벽은 집을 지탱해 줍니다. 집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제공하고요. 집의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아 강도, 자아 통제력, 자아 붕괴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줄기, 기둥이라고 하는데 나무 줄기를 보면 줄기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획득한 힘, 활력, 생명력, 성격 구조의 견고성, 자아 강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아 강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사람 그림에서의 체간, 몸통을 봅니다. 몸통은 세상에서 기능하는 내적인 힘을 가졌는가의 관점에서 스스로 얼마나 유용하다고 경험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 힌트예요. 내적인 힘이 바로 자아의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뭐예요? 스트렝스예요. 따라서 이 강도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아 강도는 내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람 그림에서 몸통이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81번 문제 자체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벽면, 줄기, 몸통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내면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자아의 강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들어갑니다. 82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능력은 GATB, 직업적성검사라고 합니다. 일반 직업적성검사인데요. 어떤 적성을 공통적으로 측정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눈치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문자, 인쇄물, 점표 등의 세부 사항들을 식별하는 능력이라 합니다. 잘못된 문자나 숫자를 찾아서 교정하고 대조하는 능력이라 합니다. 자, 직관적인 인지 능력의 정확도를 비교하고 판별해서 교정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자나 인쇄물이나 점표나 잘못된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식별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무 보는, 일반 사무 보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무 지각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 지각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박스의 내용이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우리 일반 직업 적성 검사에서 9가지의 적성을 우리가 산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 사무직악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개념을 딱 잡아놨는데 이 사무직악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검출되는 속성의 9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지능입니다. 두 번째가 언어 능력이고요. 세 번째가 산수 능력, 네 번째가 사무직악, 다섯 번째가 공간적성, 여섯 번째가 형태지각, 일곱 번째가 눈과 손의 협응, 여덟 번째가 손가락 재치,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손 재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해설을 보고 있는데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묶어주셔서 이거는 동작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동작 검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재치와 손 재치는 바로 동작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일반 직업 적성 검사도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3번 문제 들어갑니다. 83번 문제는 로샤 문제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로샤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그 해석적인 의미가 최근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습니다. 로샤 검사의 지표와 그 해석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D, T, Y, M, O, R,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죠. 이건 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씩 보면 제가 해설은 잘 달아드렸습니다. 모두 다 해설을 달아드렸는데요. 거기 2번에 T라고 나옵니다. 이 T라고 나오는데 T는 결정 요인의 음영, 재질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9가지의 그 로샤 검사를 액션에 의해서 9가지를 우리가 그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9가지는 암기법이 뭐 조평내, 그 다음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조평내, 결위, 특상, 질투, 생각나세요? 9가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직화 점수, 평범 반응, 반응 내용, 그 다음에 반응 결정 요인, 그 다음에 반응의 위치, 특수 점수, 그 다음에 쌍반응, 형태질과 발달질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9가지의 엑스너 해석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샤 검사를 해석을 할 때.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 요인의 음영 재질이라고 돼 있죠. T는 결정 요인의 음영 재질이다. 결정 요인이 여기죠. 결정 요인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Y가 있는데요. 결정 요인의 음영 확산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Y도 마찬가지 결정 요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두 번째가 T고 세 번째가 Y고요. 네 번째가 모비드 컨텐트라고 해서 MOR이라고 되어 있죠. 이 MOR은 바로 브롯의 특징과 관계없는 특징을 투사하는 반응으로 자아 중심성 지표와 부적 상관,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부적 상관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관적이고 부정적 자기상을 반영한다라고 해요. 자기 가치감이나 자기 존중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아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기상을 반영하는 게 바로 MOR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들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로샤 검사가.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론에서 해석적인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적인 내용의 MOR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박스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는 타당도를 알아보는 척도예요.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전체 반응에서 순수 형태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람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태 반응과 형태 반응이 아닌 반응들의 비율로서 순수 형태 반응을 다른 결정인 반응으로 나누어서 구해지는 건데 전체 반응에서 순수 반응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는 스트레스
인내도, 통제 요소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요. D가. 그래서 반응의 대표성이 충분하면 D점수를 평가하게 되는데 D가 0이면 개인의 자원을 문제 해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D가 0보다 크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응 능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 자, 이제 T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T는 결정 요인에서 음영 재질 반응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애정, 그 다음에 의존 욕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재질 반응은 T라는 재질 반응은 의존이나 애정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Y는 음영 확산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산 반응. 이 확산 반응은 무기력하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효율적인 대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가로 정서적인 감정과 관련된 불안이나 염려감이나 긴장이나 불편감 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Y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그러면 이 많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해석하는 방법이 기호도 엄청나게 많고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사 도구를 로샤를 해봤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해석 방법만이라도 알고 나왔던 내용만이라도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과 통제력, 이건 T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요. 바르게 나열한 것이니까. 자,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이런 정서적 반응, 정서 반응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T가 아니라 Y라고 했습니다. Y. 자, Y는 음영, 확산 반응입니다. 음영, 확산 반응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의존과 친밀감, 즉 애정 욕구와 연관성 있는 것은 바로 뭐라겠죠? 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번, 3번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T는 음영, 재질 반응이라고 그랬죠. 음영, 재질 반응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OR이 있는데요. MOR은 자기애적이 아니에요. 거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어요. 자존감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기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자기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정적 자기상과 연관성이 있다. 비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람다는 대인관계 만족이 아니다. 람다는 타당도 척도다라고 했습니다.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람다는 타당도 척도를 알아보는 것인데 전체 반응에서 순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차지하는 비율.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검사가 이 결과가 타당한지를 보는 것이 람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만족과는 관련성이 없고요. 83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잘 천천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고 기존의 로샤 검사에서는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뒤에 이것과 연관된 문제가 하나 나오긴 나오지만 조평내 결의, 특상, 질투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9가지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83번의 답은 1번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84번 들어갑니다. 벤더 게슈탈트 검사가 BGT죠. 이 BGT는 투사적 검사입니다. 투사적 검사이면서 신경심리 검사, 뇌 손상의 여부를 알아보는 신경심리 검사로도 활용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BGT, 비언어적 검사로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벤더 게슈탈트 검사는 어떤 도형을 보여주고 그 도형을 그대로 그려봐라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비언어적인 검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자유로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형태심리학과
게슈탈트가 들어갔잖아요. 게슈탈트가 바로 형태심리학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역동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동심리학 하면 정신역동이거든요. 따라서 무의식입니다. 자, 무의식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지장애가 심한 기질적 뇌손상 환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신경심리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기질적 뇌손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신경심리검사로 활용되니까. 여분의 모사용지를 모사가 뭐죠?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걸 말해요. 도형을 그대로 그리는 거니까. 자, 여분의 모사용지를 준비해서 수검자가 요구하면 더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각, 운동, 통합 기능을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이 벤더 게슈탈트 검사의 원래 명칭이 뭐죠? 처음에는 벤더, 그 다음에 비주얼 모터 게슈탈트 테스트예요. 비주얼, 시각, 모터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각, 운동을 측정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통합 기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비주얼 모터 테스트의 하나가 바로 BGT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형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려나가는 거니까 비주얼 모터라고 말씀드렸어요. 5번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인지장애가 심한 기질적 뇌손상 환자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손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경심리검사인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이제 8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5번 문제는 성격평가 질문지 PAI. 자, 이것은 객관적 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척도면과 척도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패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해설에 보면 제가 박스 처리해서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척도가 4개의 타당도 척도가 있고요. 11개의 임상 척도가 있고요. 5개의 치료고려 척도가 있고요. 2개의 대인관계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타당도 척도가 나오죠. 거기에서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타당도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빈도 척도가 여기 나오죠. 지금 타당도 척도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1번 맞고. 자, 타당도 척도에서 여기 타당도 척도에서 더 써보세요. 여기다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니까. 자, 거기에 보면 비일관성 플러스 비일관성 척도, 그 다음에 부정적 인상, 그 다음에 긍정적 인상이 있었습니다. 긍정적 인상. 앞에 있는 저빈도 척도랑 합쳐서 모두 4가지가 타당도 척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임상 척도가 있는데요. 자, 공격성 척도가 나옵니다. 이 공격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치료 고려 척도라고 합니다. 공격성 척도는 치료 고려 척도예요. 치료 고려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 척도는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배성 척도가 있습니다. 지배성 척도는 대인관계 척도인데요. 대인관계 척도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인관계 척도는 지배성 척도와 그 다음에 온정성 척도가 있습니다. 플러스 온정성 척도. 온정성 척도까지 해서 대인관계 척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치료 고려 척도가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자살관념 척도가 있고 비지지 척도가 있습니다. 자, 치료 고려 척도는 플러스 자살관념 척도, 비지지 척도는 2가지가 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3가지를 한번 적어보면 앞에서 제가 공격성 척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격성 척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 척도와 치료 거부 척도, 스트레스 척도와 치료 거부 척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살관념 1, 비지지 척도 2, 하나, 둘, 셋 해서 모두 5개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타당도 척도 4가지 정리가 됐고 대인관계 척도, 원정성 척도까지 해서 2가지 됐고 치료고려 척도는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됐어요. 임상 척도는 11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임상 척도 11가지. 자, 임상 척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호소, 신체적 호소. 자, 그 다음에 2번째 불안, 불안 척도. 그 다음에 불안 관련 장애, 불안 관련 장애 척도, 연자입니다. 장애 척도. 자, 그리고 우울, 조증, 우울 척도, 조증 척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망상, 정신분열병, 망상, 그 다음에 정신분열병 척도, 정신분열병 척도, 그 다음에 경계선적 특징, 경계선적 성격장애 아시죠? 경계선 성격장애,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회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문제, 약물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알코올 문제, 그 다음에 약물 문제까지 하면 임상척도 11가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 임상척도 11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임상척도는 여러분들이 그 MMPI의 임상척도가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10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약간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낌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임상척도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공격성 척도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고려 척도에 들어가지 임상 척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이 답입니다. 8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6번 문제는 주제 통각 검사 나왔고요. 주제 통각 검사도 투사적 검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투사적 검사 중에 하나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머레이의 욕구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된 투사적 검사입니다. 자, 머레이란 학자 알아놓으시고요. 머레이의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욕구 이론에 기초한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구 압력 분석법을 많이 쓰죠. 요구 압력 분석법을 많이 씁니다. 자, 이 요구가 바로 일종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고 이건 환경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집단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덮화는 동일하다? 아니에요. 남자용과 여자용이 달라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공통이 11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9개가 있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은 성인용이 있고 성인 남자용이 있고 성인 남자용이 있고 성인 여자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녀용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제 통각 검사는 모두 20개의 도판을 사용합니다. 20개의 도판을, 그림판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통이 11개, 다른 것이 9개인데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소년, 소녀가 모두 다릅니다. 동일하다 틀렸고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자, 주제 통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판을 보고 생각나는 이야기, 그것을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의 이야기 속에 2명 이상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격 특성과 무의식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고요. 86번의 TAT는 우리가 이제 로샤 검사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TAT가 나오기도 하는데 2가지가 같이 나왔을 때는 TAT가 훨씬 더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TAT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로샤 검사는 아까 해석 같은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을 재반복해서 알아놓으시면 좋고
특히 청소년 상담사 2급에서 로샤의 해석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봐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86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8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는 로샤 문제가 되는데요. 로샤 검사에서 반응 영역, 반응 로케이션이잖아요. 반응 영역은 반응 위치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조평내 결위 할 때 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반응 영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케이션이니까요. 채점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채점하는 지표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W와 D와 DD와 DV는 없어요. DV는 없고 S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해석해 보면 DV는 이탈적 언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탈적 언어 표현이라고 해요. 이탈적 언어 표현이어서 우리가 특상할 때 특수 점수 있잖아요. 특수 점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수 점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죠. 자, W가 있습니다. W 보니까 whole response 전체가 됩니다. 반응 영역이니까 전체 영역이라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D를 보세요. D는 common detail response예요. 그래서 우리가 common 하면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흔히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영역, 흔한 영역 이렇게 정리할게요. 흔한 영역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부분 반응이라고 합니다. 부분 반응이라고 하고 전체가 아니라고요. 흔한 부분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DD는 unusual, 드문이란 뜻이죠. unusual detail response입니다. 자, 이건 드문 부분 반응이 됩니다. 드문 부분 영역이 되겠습니다. 부분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흔한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드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흔한 쪽이 있으면 나머지는 드문 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D와 DD 이렇게 나누는 건데 DD는 unusual detail response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는 white입니다. 공백 영역입니다. 반응이 안 나타난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백 영역 이렇게 해서 S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S 반응까지. 그래서 W,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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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까지가 반응의 위치, 반응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답은 4번입니다. 87번 문제는 앞에 있는 로샤 문제보다 훨씬 쉽죠. 자, 이런 것은 그냥 어느 규정적인, 규칙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로샤 검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로샤 문제가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번의 답은 4번, 89번 문제 들어갑니다. 88번 문제 들어갑니다. 88번 문제 다면적 인성검사 MM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 MM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험에서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MMPI 문제가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건 표준화된 검사예요. 표준화 검사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수검 태도와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있나요? 네, 그게 뭔데요? 타당도 척도가 있죠. 타당도 척도가 있어요. MMPI의 오리지널 척도에서는 뭐 무응답 척도나 그 다음에 L 척도나 그 다음에 F 척도나 그 다음에 K 척도가 있죠. 이게 있지만 MMPI2에서는 타당도 척도가 더욱더 많아졌잖아요. MMPI2에서는 이거 외에도 플러스 자 불인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린 척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B 그 다음에요 FP 그 다음에요 네, S 척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된 게 MMPI2의 타당도 척도가 됩니다. MMPI의 임상 척도와 MMPI2의 기본 임상 척도의 수는 동일합니다. 10가지가 돼요. 10가지. 자, MMPI2의 기본 임상 척도예요. 기본 임상 척도는 10가지가 된다. 재구성 임상 척도는 9가지인데 기본 임상 척도의 수는 바로 10가지가 되어서 여기 있는 MMPI 오리지널 척도의 10가지, 뒤에 있는 기본 MMPI2의 기본 임상 척도 10가지니까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요. 임상 척도만 물어봤네요. 임상 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요? 아니요. 많습니다. 중복되는 문항이 많다.
많아서 진단적 변별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중복 문항이 많다, 중복되는 문항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단적 변별성이 떨어진다, 약간 낮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중복되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거기 밑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반복 문항이 15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항이 15문항이 있는데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히 같은 문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 문항들은 피검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했는지 이걸 신뢰도를 하거든요.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단적인 이 사람이 정신병적인 부분이 임상척도니까 정신병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한 것들의 변별하는 변별성은 중복되는 문항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많은 편이어서 변별성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지문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8번은 MMPI 문제였어요. MMPI의 객관적 검사인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는 다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홀랜드 직업적 성격 유형은 뭐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리아세크를 아시죠? 리아세크는 현탐의 사진관이라고 하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육각형 형이 있습니다. 육각형 모델이라고 하는 게 홀랜드의 직업적인 성격 유형인데 정해진 원칙,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정리 잘하고 조직하는 일을 좋아한답니다. 첫 번째만 봐도 답 나와야 돼요. 자료 정리 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사무형이잖아요. 사무형. 여기 사무형이 없는데요. 관사예요. 관사. 자, 관습형이 바로 사무형과 동의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나오네요. 사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좋아한대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은 좋아하지 않고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활동. 자, 여기에서 육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육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R, I, A, S, E, C가 되잖아요. 그럼 이 대각선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인접해야 좋은 거고 인접하면 관련성이 있는 거고 이 대각선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관습형은 A를 안 좋아해요. A가 뭔데요? 예술형이잖아. 아티스틱. 그래서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활동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기가 이제 창의적인 것이 돼요. 창의적인 것이 바로 예술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답을 말씀하세요. 관습형입니다. 관습형 또는 사무형이 되겠습니다. 관습형, 사무형. 답을 해결하죠. 관습적 유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업적 유형이 나오죠. 엔터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진취적이라고 합니다. 진취적 유형. 동의어를 알아놓으시라고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9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0번 문제 들어갑니다. 90번 문제는 다면적 인성검사 MMPI2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자, 에너지,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이 있습니다. 힌트를 적고 있습니다.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인 흥분이 나왔어요. 흥분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짜증스러운 기분이라고 했어요. 짜증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과장된 자기지각이 있습니다. 과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비약이라고 하거든요. 과장을 비약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흥분, 짜증, 과장, 비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활동 수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볍게 날뛴다라고, 한자로 가볍게 날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이퍼매니아, 뭡니까? 경조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척도의 9번째에 있는 경조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상척도의 9번째가 되겠습니다. 척도 9입니다. 자, 그러면 척도 9가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임상척도 10가지의 암기법 아십니까?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건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열. 마지막이 경사입니다. 자, 건우, 태반, 남편, 강열, 경사. 모두 10가지 임상척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상척도의 순서. 건강염려증 1, 우울 2, 히스테리 3, 반사회성 4, 남성성, 여성성 5, 편집증 6, 강박증 7. 이 강박증을 다른 말로 정신쇠약증이라고도 합니다. 정신쇠약증이라고 하고 정신분열이 8, 그 다음에 경조증이 9, 그 다음에 사회적 내향형, 그래서 경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게 0입니다. 10이 아니라 0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척도 9에 해당되는 경조증이 답이 됩니다. 여기 암기법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척도 9가 경조증인지 모르면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리가 됐죠? 그래서 암기법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0번 마지막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심리 측정 및 평가 모두 30문제까지 후반부 15문제 풀므로써 30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풀었던 문제보다 좀 쉬운 패턴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다가오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쉽게만 준비하지 마시고 기존의 관연도 13회 문제, 12회 문제 공개되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의 모든 면면을 다 살펴주시면 좋겠고, 자,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 급에 이것과 유사한 과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 나눔 스페이스의 2급 기출문제집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집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더욱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 게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고요. 그 다음에 심리 측정 평가와 연관성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단 상담의 기초가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성 있는 것이 뭡니까? 집단 상담이란 것이 있어요. 연계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청소년 이해론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또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좀 골고루 풀어보고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온 시험에서 필기 합격하시고 또 면접도 거뜬하게 통과하셔서 청소년 상담의 전문가로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